오늘은 고인이 되신 임세영 교수님의 유작인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추모글을 써주신 백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는 백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게 되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절망에 빠져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단계라면 위기 상황일 텐데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제 가족도 만나고 심리부검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통의 악순환은 대개는 뭐 실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가족 관계도 다 망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절망에 빠진다 이런 걸 이제 흔히 생각하는데 불과 2, 3개월 전에 뭐 상도 받고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 순간 위기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누구든 삶의 어떤 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흔히 이제 위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조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 긍정의 힘조차 없으면은 역경을 이겨나갈 에너지가 없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현재의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라. 네네.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이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낙관하냐.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는 일단 힘들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이때 낙관하면 짝퉁 긍정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서 금방 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낙관으로 보는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되게 비관적이잖아요. 네네. 비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때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비관의 눈, 우울의 눈으로 보는 게 현실을 정확히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이 위기를 때로 지나친 낙관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것만 보다 보면 이 실제 위기의 실체를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흔히 표현하는 얘기들이 첫 번째 화살, 경제적인 타격이라든지 내 몸이 아프다든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맞고 이때 아픈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피할 수 없는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내 마음속에 또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화나고 지치고 이런 감정의 변화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필요한 면도 있지만 이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절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는 뭔가 대처할 방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되겠다. 뭐 이게 이제 위기 극복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부정적인 화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다순 기능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데 다 도움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불안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이렇게 순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울한 것 같으면 시험을 망쳤다 그랬을 때 우울해야 내가 왜 시험을 못 봤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 보지? 계획을 세우죠. 오늘 뭘 하자. 내 행동을 수정하고 이제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뭔가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은 이제 현실을 보고 자기의 목표를 수정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또 대표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부당했을 때 변화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감정이니까
사실은 다 필요한 감정이죠. 예. 그래서 위기 때 이 감정들은 우리가 이겨나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목표를 지금 현실에 맞추는 변화를 우울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쳐가지고 예. 우울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봐서 절망하게 된다거나 예. 분노 때문에 내 주변에 다 적이 돼 버린다거나 불안 때문에 한 발 내에 닿지도 못한다면 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예.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겠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는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원래 그런 거고 이게 이러한 순기능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이 예. 너무 우울해요, 불안해요, 힘들다고 표현하실 때 충분히 듣고 아, 이거 다 정상 반응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 60-70%분은 아, 하고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십니다.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반응이죠. 그렇다고 해서 괴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괴로우니까 예. 괴로운 건 맞지만 이런 감정 반응도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처하는 게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기도 하고 그 밖에서 찾기도 하죠. 너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네. 근데 이때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무력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잘 안 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왜라는 질문이 무의미한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왜에서 어떻게로 넘어가야 된다. 아, 사실 우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쓴 고임세원 교수가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본인이 사실 우울증 치료의 이제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이 허리 통증이 시작됐는데 의사기도 한데 뭐 여러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수술도 2번 받고 했는데도 그 만성 통증이 몇 년을 아주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왜? 라고 끊임없이 물었겠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에 이제 답이 있었다는 걸 이제 책에 표현하는 게 왜에서 어떻게로 라고거든요. 결국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내 앞에 있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나겠다는 그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게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어떻게 그 방법도 잘 모르겠을 때 그때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저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사실 적지 않게 했습니다. 가장 뭐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믿던 사람한테 뭐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겨우 그래도 힘을 내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막히고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저도 정말 답이 있을까? 그럴 때 이제 그 기분이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아, 그분이 또 그 순간을 버티고 어떤 때가 오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기의 길을 또 찾아가시는 경우를 또 분명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하나 남아있는 명제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구나. 특히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환자가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때가 있을 때 또 뭔가 희망이 연결되는 거는 정말 미래는 알 수 없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삶의 의미를 찾으시면서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점점 발견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모순된 거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참 그게 감명 깊었는데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가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두 가지가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걸렸다.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뭐 이런 반응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편견이라는 눈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원고를 가지고 이걸 책을 내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사회의 입장에서, 전문가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책을 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근데 친구로서는 너한테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아직 솔직히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댓글에 막 그런 얘기들이 써 있을 때 너가 또 안 그래도 아픈데 이제 상처받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은 그거는 본인이 감수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통증으로 시작해서 우울증이 왔는데 그게 정신과 의사도 처음에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허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둘째 아들이 떨어지는 꽃을 잡으면서 아프지 말라고 이제 소원을 빌어주는 걸 보면서 자기 삶에 또 희망을 찾고 그 통증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자기도 도움을 청하는 게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시간 동안은 정말 바닥을 칠 때까지는 쉽게 희망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주변에 한 사람이 있다면 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놓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정말 힘들 때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말자.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관계의 모든 선이 다 끊어지고 점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세상에 나 혼자 선 느낌, 정말 깊은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희망을 찾는 건 그 선들이 하나씩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조금 이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실제 저희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데 없긴 왜 없습니까? 1년에 지금 13,000명 이상의 국민을 자살로 잃고 있는 나라에서 없지 않죠. 근데 임세원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했던 거지 죽음 자체를 바랬던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전 굉장히 동감하는데 오히려 막 괴로워하던 분들이 자살을 결심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얼굴 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꽃동네의 정신사회 재활시설이랑 병원에서 이제 공중보건 일을 3년을 했었는데, 첫 해에 폐질환이 심각했던 분이 너무 고생하셨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걸 여기서 어떻게 막나 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다가 한 게,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너무나 평온해 보이시더니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변에 선물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은 명분도 모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선물 받은 거죠. 그게 자기 주변 정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유서를 남기고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날 만났던 아무도 자살을 할 거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놀라서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역설적인 평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 교수도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느껴본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2년 차 때 제가 정신과 1년 차였는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원을 하신 할머님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뒤에 환자들은 밀려 있고 네 다음에 뵐게요 하고는 쫓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날 돌아가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살의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런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괴롭던 사람이 의외로 이유 없이 평온해 보인다. 거꾸로 위기일 수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살을 결심할 당시의 기분 상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 초조하고 쫓기는 분, 분노에 휩싸인 분, 또 지금같이 결심을 하고 평안한 분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구나. 지금은 이거밖에 안 보이는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 스스로 혼자서 도움을 청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사람이 사느냐 아니냐의 아주 자그마한 차이가 저희가 보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거기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느냐에 그 옆에 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아니라 그냥 물론 가족인 경우가 많고 또 친구도 많지만 지나가던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주고 또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가 그때는 정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관계를 끊지 말라라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정말 우리 이제 나만의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임세원 교수는 역사 이런 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뭐 공부하고 뭐 파고 이런 걸 좋아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걸그룹 사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전화까지 왔습니다. 좀 무슨 일이 없냐, 뭐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 정말 안 어울리고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제 통증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또 자기 일에도 아주 최적화돼서 일도 하면서도 가족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거나 이걸 하는 것만 해도 좋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는 거, 팬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걸 자기는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거는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제 응원해 주겠다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지금 삶의 끈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나의 기분을 낮게 하는 것들. 저는 정말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고마웠던 사람한테 편지로 한 사람당 한 30분 쓰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든 걸 견디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노력은 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거꾸로 이게 변곡점이 생겨서 희망을 찾아 나갈 때 이 구성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희망에 연결되는 게 그거는 꼭 어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역할도 저는 한 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신체적으로 아주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의학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 힘든 분은
다른 누군가를 연결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희망을 찾아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이걸 이제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핵가족화되고 산업화되면서는 가족만으로는 때로 충분치 않더라고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어떤 공동체가 이제 희망을 만들어갈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백중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헤쳐나갈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